가끔은 진짜 설명보다 미스터리를 믿는 게 더 쉬울 때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큰 돌을 보면 현대 기계가 없던 시절에 이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하는 의문이 바로 떠오르는 거야. 여기서 중요한 점이 시작돼. 모든 이상한 고대 구조물이 외계인이나 비밀 기술로 만들어진 건 아니야. 가끔은 답이 더 단순해. 옛날 사람들이 인내심과 계획, 그리고 협동으로 이런 것들을 만든 거야. 비록 현대적인 도구는 없었지만 그들은 한 가지 목표를 위해 오랜 시간 동안 일할 줄 알았기 때문에 큰 일도 해낼 수 있었어. 이런 예시 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 중 하나가 인도네시아 서자바에 있는 군웅 파당이야. 처음 보면 위에 돌들이 흩어져 있는 큰 언덕처럼 보일 뿐이야. 오랫동안 이곳은 현지인들에게 신성한 장소로 여겨져 왔어. 하지만 연구자들이 현대 스캐닝 장비를 사용해서 이곳을 조사했을 때 큰 의문이 생겼어. 이게 단순히 자연적으로 생긴 언덕일까? 아니면 사람이 뭔가를 만든 걸까? 여기서 논란이 시작됐지. 이곳이 엄청나게 오래된 유적일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있어. 이집트의 피라미드보다도 더 오래됐다고 하더라고. 심지어 2만 년 이상 되었을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왔어. 하지만 많은 고고학자들은 군웅 파당이 확실히 2만 년이 되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2024년에 이 주장에 대한 논란이 된 연구가 증거와 데이터 해석 방법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후 철회되었어. 즉, 이것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피라미드라고 확정하는 것은 옳지 않아. 더 안전하고 더 사실에 가까운 설명은 이거야. 군웅 파당은 자연 화산암이 있는 고대 거석 유적지야. 그리고 사람들이 이곳을 신성한 장소로 정비하고 사용했다는 분명한 흔적이 있어. 여기서 볼 수 있는 돌들은 평범한 돌이 아니야. 이 중 많은 것들이 기둥 모양의 현무암이야. 이런 돌은 용암이 식으면서 길게 갈라질 때만 형성돼. 때로는 자연스러운 기둥이나 블록처럼 보여. 그래서 이런 돌들을 누가 레이저나 첨단 기계로 만든 거라고 바로 생각할 필요는 없어. 많은 돌들의 형태는 자연이 직접 만든 거야. 하지만 사람들은 이 돌들을 옮기고 정리하고 사용해서 그 장소를 특별하게 만들었어. 그리고 그때부터 이야기가 더 흥미로워지는 거지. 왜냐하면 이게 외계인이나 잃어버린 초문명에 대한 증거는 아니더라도 고대인들이 이미 좋은 장소를 고를 줄 알았다는 걸 보여주거든. 자연 재료를 사용해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신성한 공간을 만들었지. 비록 현대적인 기계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인내심과 힘, 조직력, 그리고 신념을 가지고 있었어. 그리고 고대 세계에서 때로는 그것이 가장 큰 기술이었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목표를 위해 움직일 수 있는 능력 말이야. 하지만 인도네시아에는 자연석을 사용해서 사람이 손질한 장수가 있다면 인도에서는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이 더 뚜렷하게 드러나는 구조물을 볼 수 있어. 여긴 마하라슈트라 엘로라 동굴의 카일라사 사원이야. 여기서는 단순히 돌을 배치하는 이야기가 아니야. 여기서는 거대한 바위 하나에서 전체 사원을 조각해냈어. 보통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는 아래에서부터 시작하지. 먼저 기초를 만들고 그 다음에 기둥, 벽, 바닥, 그리고 지붕을 올리지. 하지만 카일라사 사원에서는 그 반대였어. 이곳은 따로따로 블록을 쌓아서 만든 게 아니야. 이건 집처럼 층층이 쌓아 올린 게 아니야. 이 사원은 위에서 아래로 단단한 암석을 파내고 조각해서 만든 거야. 마치 큰 바위를 가져다가 필요 없는 부분을 하나씩 깎아내서 그 안에서 사원이 드러나게 한 것과 같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작은 조각상이 아니야. 드러난 것은 안뜰, 홀, 기둥, 신전, 계단, 조각, 그리고 조각상들이 있는 거대한 북학 건물이야. 코끼리, 신상, 장식적인 디테일, 그리고 마치 별도의 건물처럼 보이는 큰 부분들도 있어. 하지만 여전히 하나의 바위에서 깎아낸 거야. 유네스코에 따르면 엘로라 동굴은 5세기에서 12세기 사이에 만들어졌어. 그리고 브라만교 석굴군에는 7세기에서 10세기 사이에 조각된 유명한 카일라사 사원이 포함되어 있어. 카일라사 사원이 18년 만에 지어졌다는 말도 있지만 확실하지는 않아. 옛 이야기에는 많은 노동자, 설계자, 조각가들이 동원되어 돌을 계속 깎으면서 빠르게 지어졌다고 해. 이건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었어. 여기에는 철저한 계획, 인내심,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노력이 필요했어. 그 과정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힘들지. 일반 건물에서 실수하면 블록 하나를 교체할 수 있어. 벽을 고칠 수도 있고 자재를 더 추가할 수도 있지. 하지만 통째 바위를 깎아 만든 사원에서는 이야기가 달라. 돌을 너무 많이 깎아내면 다시 되돌릴 수가 없어. 기둥 치수가 잘못되면
나무나 콘크리트 블록처럼 쉽게 교체할 수 없어. 모든 절단, 깊이, 모서리, 그리고 모든 디테일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야 해. 그래서 카일라사 사원 자체가 정말 감탄스러운 거야. 이게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가능하지만 정말 하기 어렵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게 더 대단한 점이지. 고대인들을 신화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어도 충분히 놀라워. 우리가 감탄하려고 외계인을 이야기 속에 넣을 필요도 없어. 그 시절에도 큰 생각을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놀라워. 되돌릴 수 있는 걸 만들었고 오래 걸렸지만 정확했다. 그리고 자신들보다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수년을 바쳤다는 것도 말이야. 군웅파당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연석과 신성한 장소를 사용했는지 볼 수 있어. 케일라사 사원에서는 한산 전체를 어떻게 건축물로 만들 수 있는지 볼 수 있어. 두 곳은 다르지만 교훈은 하나야. 이제 다시 케일라사 사원으로 돌아가 보자. 케일라사 사원에서 제거된 돌의 양을 건설 기간 동안 나누어 보면 그들이 하루에 얼마나 힘든 일을 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어. 매일 그들은 산에서 큰 돌을 떼어내고 부수고 밖으로 옮겨야 했어. 이건 결코 작은 일이 아니야.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 명확한 계획, 그리고 지속적인 작업이 필요해. 바로 여기서부터 종종 추측이 시작되지. 어떤 사람들은 단순한 도구만으로는 이게 불가능하다고 말해. 또 어떤 사람들은 잃어버린 고대 기술이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해. 레이저, 음파, 혹은 기계가 사용됐을지도 모른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어. 하지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런 설명은 필요하지 않아. 더 현실적인 답은 조직력이야. 이 사원은 위에서 아래로 깎아 만든 거야. 즉, 일꾼들이 큰 돌을 위로 들어 올릴 필요가 없었다는 뜻이야. 위에서부터 돌을 파내려가면서 떨어져 나온 조각들은 중력을 이용해서 아래로 내리거나 치울 수 있었지. 그건 다른 대형 건설 현장에서처럼 돌을 들어 올리는 것보다 훨씬 실용적이었어. 고대 노동자들은 다양한 도구, 쇠기, 망치, 끌, 그리고 다른 방법들을 사용해서 돌을 쪼갰어. 그 당시에는 돌에 구멍을 뚫고 나무를 넣은 다음 물을 부어서 사용하는 기술도 있었어. 그리고 나무가 부풀어 오르면 압력이 세져서 원하는 방향으로 돌이 갈라질 수 있어. 듣기에는 간단하지만 효과적이야. 그렇다고 해서 쉽다는 건 아니야. 여전히 엄청 힘들었지. 많은 사람들과 명확한 계획,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의 꾸준한 노력이 필요했어. 그래서 사원의 기적을 외계의 힘이나 신비로 포장할 필요는 없어. 여기서 더 분명한 교훈을 얻을 수 있거든. 때로는 고대의 진정한 첨단 기술이 기계가 아니라 규율과 인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한 몸처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었어. 이와는 달리 산이나 사막이 아니라서 판단하기 더 어려운 곳도 있어. 그곳은 바닷속에 있어. 바로 일본의 요나구니 해저 지형이야. 1986년에 다이빙 강사인 키아치로 아라타가 요나구니 섬 근처에서 이상한 암석 구조물을 발견했어. 물속에는 커다란 평평한 바위들이 있고 계단처럼 생긴 부분, 테라스, 그리고 아주 곧은 모서리들이 있어. 이 모양 때문에 이곳이 가라앉은 고대 도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빠르게 퍼졌어. 어떤 사람들은 이곳이 일본판 아틀란티스일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지. 정말 흥미롭게 들리지? 특히 이게 바닷속에 있기 때문에 더 그래. 큰 구조물이 계단이나 플랫폼처럼 보이면 사람이 만든 것이라고 쉽게 생각하게 돼. 하지만 설명할 때는 조심해야 해. 아직까지 요나구니 유적이 사람이 만든 것이라는 건 확인되지 않았거든. 많은 지질학자들은 이것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암석이라고 믿고 있어. 그 지역의 암석은 자연스러운 층, 균열, 지진 활동, 그리고 물의 움직임 때문에 곧은 선으로 갈라질 수 있어. 즉, 다이버들이 보는 계단들은 고대 건축가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암석이 자연적으로 깨진 결과일 수 있다는 거야. 하지만 그렇다고 여기 흥미로운 점이 없진 않아. 대부분의 지형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이라 해도 예전 사람들이 이곳을 랜드마크 낚시터나 신성한 장소로 사용했을 가능성은 여전히 있어. 만약 이곳의 일부가 예전에 더 얕은 물에 있었다면 말이지. 하지만 그건 또 다른 이야기야. 사람이 자연적인 장소를 이용하는 것과 완전히 수중도시를 건설하는 것은 다르지.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정확해. 요나구니 기념비는 여전히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신비로운 수중 암석 지형이야. 일부 사람들은 여기에 인간의 손길이 더해졌다고 믿고 있어. 하지만 더 많은 과학적 설명은 자연적인 지질작용을 가리키고 있어. 그리고 때로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 왜냐하면 바위의 형태가 너무 아름다우면 우리는 그 뒤에 더 큰 비밀이 숨겨져 있기를 바라게 되거든. 하지만 자연 자체도 인간이 만든 것처럼 보이는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어. 일본의 바닷속에서
이제 우리는 지하에 있는 한 장소로 이동할 거야. 여기는 터키 카파도키아에 있는 데린쿠유 지하 도시야. 그 이야기는 마치 영화의 시작 같아. 1963년 터키에서 한 사람이 집을 수리하고 있었어. 리노베이션을 하던 중 그는 벽 뒤에 통로를 발견했지. 그건 평범한 구멍이 아니었어. 그것은 엄청나게 큰 지하 도시로 들어가는 입구였던 거야. 지하에는 터널, 방, 환기구, 저장실, 동물을 위한 공간, 교회, 그리고 거대한 돌문으로 닫을 수 있는 통로들이 있었어. 데린쿠유는 깊이가 약 85m에 달해. 이곳은 최대 2만 명의 사람들과 그들의 음식, 가축까지도 위험한 시기에 숨길 수 있었다고 해. 여기서 다시 여러 가지 추측이 나와. 어떤 사람들은 이곳이 고대 핵전쟁에 대비한 벙커였을 거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외계인에게서 숨기 위해 만들어졌다고도 해. 또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고대의 대재앙과 연관짓기도 해. 하지만 그런 설명은 필요 없어. 더 명확한 이유가 있어. 카파도키아에 지하 도시가 있는 이유는 바로 이거야. 이 지역에는 부드러운 화산암이 있어서 단단한 돌에 비해 쉽게 파낼 수 있었거든. 하지만 한번 파내고 노출된 표면이 굳으면 튼튼한 벽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이곳은 지하 대피소를 만들기에 완벽한 장소였던 거야. 그리고 고대에는 사람들이 숨을 만한 이유가 많았어. 침략도 있었고, 습격도 있었고, 종교박해의 시기도 있었지. 가족, 음식, 가축, 그리고 공동체를 지켜야 하는 집단들도 있었어. 그래서 데린쿠유는 단순히 독특한 생활을 위한 지하 도시가 아니야. 오히려 대규모 피난 체계이라고 생각하는 게 더 맞아. 지상에 위험이 닥치면 사람들이 아래로 내려갈 수 있었지. 무거운 돌문을 닫고 환기구를 통해 공기가 들어오고 물도 있었어. 음식 저장고도 있고 가축을 위한 공간도 있었지. 이곳은 일반 집처럼 편안하게 살기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야. 지상에서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을 때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 만든 곳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린쿠유의 일부 구역은 분명히 안전을 위해 만들어졌어. 단순한 지하방들이 아니야. 한 번에 한 사람만 지나갈 수 있는 좁은 통로들이 있어. 입구를 막기 위해 굴릴 수 있는 커다란 원형 돌문도 있지. 그리고 중요한 건 많은 문들이 안에서 잠글 수 있다는 거야. 즉, 밖에 적이 있으면 그들이 들어오기 어렵다는 뜻이지. 여기서 질문이 생기지. 그들은 누구에게서 숨고 있었을까? 이상한 이론들도 있어. 이것이 고대 재난이나 외계인, 혹은 설명할 수 없는 다른 위협을 위해 만들어졌을 거라는 이론도 있어. 하지만 역사의 설명이 더 명확해. 카파도키아는 오랫동안 혼란, 전쟁, 침략의 통로였어. 여러 시대에 걸쳐 다양한 집단과 공동체가 살아남기 위해 숨어야 했지. 그래서 데린쿠유는 외계인을 위한 미스터리 벙커가 아니야. 오히려 생존을 위한 대피소라고 보는 게 맞아. 위험이 다가오면 사람들은 지하로 내려갈 수 있었어. 음식, 물, 생필품, 가축까지도 함께 데려갈 수 있었지. 그들은 무거운 돌문으로 통로를 막을 수 있었어. 지상에서는 적들이 아무도 없는 줄 알았겠지만 지하에는 사람들이 숨어서 살아있었던 거지. 환기구를 통해 공기가 들어오고 사람들이 머무는 방도 있었어. 음식 보관 장소도 있었지. 지하 도시의 다른 구역으로 이어지는 통로도 있었어. 간단한 거야. 이건 자랑하려고 만든 게 아니었어. 지상에서 위험해졌을 때 죽지 않으려고 만든 거지. 이것이 데린쿠유 이야기를 더 강하게 만드는 이유야. 이건 마법이 아니라 두려움, 지혜, 강한 생존 의지에 관한 이야기야. 하지만 데린쿠유가 지하에 숨겨진 도시라면 물 위에 세워진 고대 이적도 있어. 그게 바로 미크로네시아 폼페이에 있는 난마돌이야. 처음 보면 여기에 있을 것 같지 않은 곳이야. 이건 땅 위의 평범한 마을이 아니야. 바닷가에 있는 단순한 집도 아니고, 난마돌은 인공섬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복합체야. 즉, 사람이 만든 작은 섬들이 많이 있다는 뜻이지. 이 섬들은 운하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벽과 구조물 사이에 물길이 있어. 유네스코에 따르면 남마돌은 폼페이 해안에 100개가 넘는 섬들로 이루어져 있어. 이곳의 벽은 현무암과 산호바위로 만들어졌어. 여기에서는 사우델루르 왕조와 관련된 석조공전, 사원, 무덤, 그리고 주거지의 유적을 볼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더 쉬워. 그들은 물 위에 자신들만의 작은 도시를 만든 거야. 하지만 이건 단순히 나무로만 만든 게 아니야. 그들은 무거운 현무암돌을 사용했어. 어떤 돌은 길쭉한 기둥이나 통나무처럼 생겼지만 재질은 돌이야. 그래서 때때로 이걸 현무암 통나무라고 부르기도 해. 여기서 큰 의문이 시작돼. 그 무거운 돌을 어떻게 옮겼을까? 그들에겐 현대식 크레인도 없었고 트럭도 없었고
콘크리트 믹서도 없었어. 지금 우리가 가진 것 같은 금속 기계도 없었어. 그래서 그 지역에는 돌을 마법으로 날렸다는 전설도 있어. 특별한 능력을 가진 두 형제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들이 독특한 방법으로 난마돌을 만들었다고 해. 전설은 문화의 일부로서 아름다워. 하지만 이런 전설을 확정된 역사로 받아들여서는 안 돼. 연구자들의 설명은 더 단순해. 섬에서는 땅에 돌을 옮기는 게 힘들어. 특히 숲이 우거지고 진흙이 많고 제대로 된 길이 없으면 더 그래. 그래서 물을 이용하는 게 더 실용적이야. 돌들은 뗏목, 통나무, 카누 또는 바다와 석호에서 쓸 수 있는 다른 방법들로 옮겼을 수도 있어. 무거운 물건이 물에 있으면 마른 땅에서 끄는 것보다 움직이기가 더 쉬워. 그렇다고 돌이 가벼워진다는 건 아니고 여전히 무거워. 하지만 옮길 수 있는 방법이 더 많아져. 목적지에 도착하면 돌들을 조금씩 정리하고 쌓아서 벽을 만들 수 있어. 이건 하루 만에 끝나는 일이 아니야. 이건 많은 사람들과 오랜 시간 그리고 철저한 계획이 필요해. 그래서 남마돌은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야. 마치 마법의 도시처럼 생각하면 안 돼. 이걸 진짜 인간의 작품으로 본다면 훨씬 더 놀라워. 왜냐하면 이것은 당시 폼페이 사람들도 물류에 능숙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야. 그들은 어디서 돌을 구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어. 물을 어떻게 통로로 사용할지도 알고 있었지. 건설하기 힘든 곳에 어떻게 건물을 세울지도 알고 있었어.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이것은 단순히 멋진 장소를 만들고 싶어서만은 아니었어. 남마돌은 사우델루르 왕조의 정치적, 의례적 중심지가 되었지. 즉, 이곳에 권력, 의식, 무덤, 그리고 중요한 인물들의 거처가 집중되어 있었다는 뜻이야. 이곳은 지도자들이 거주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소와도 같았지. 여기서 의식들이 거행됐어. 그리고 여기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지. 그래서 남마돌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단순한 돌이 아니야. 우리는 한 사회의 시스템도 볼 수 있어. 지도자가 있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고, 규칙이 있고, 종교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존경이 있고, 통제가 있어.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가 더 진지해져. 거대한 구조물은 단순히 공원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야. 이것은 또한 공동체 전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여줘. 명령을 내린 사람이 있고, 그 명령을 따른 사람이 있고, 일을 한 사람이 있어. 그리고 그들이 그 고생을 받아들인 데에는 이유가 있어. 그래서 누군가가 외계인이 없으면 이건 불가능하다고 말하면 진짜로 이걸 만든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져. 사실 난남마도를 설명하는데 외계인은 필요 없어. 우리가 이해해야 할 세 가지가 있을 뿐이야. 물, 돌, 그리고 조직력. 그들은 무거운 돌을 옮기기 위해 물을 사용했어. 그리고 튼튼한 벽을 만들기 위해 현무암을 사용했지. 그리고 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완성하기 위해 온 공동체의 힘을 사용했어. 데링쿠유에서는 사람들이 숨어서 살아남기 위해 지하의 도시를 만들었어. 남마돌에서는 사람들이 힘과 신념을 보여주기 위해 물 위에 도시를 만들었어. 장소는 다르고 이유도 달라. 하지만 교훈은 같아. 위험이 닥치면 사람은 살아남기 위해 방법을 찾아. 우리는 다시 돌아오게 돼. 남마돌에서는 돌의 아름다움만 중요한 게 아니야. 더 중요한 질문이 있어. 왜 그들은 살기 힘든 곳에 도시를 세웠을까? 그곳은 물 위에 있어. 농사를 지을 넓은 땅도 없어. 쉽게 얻을 수 있는 맑은 물도 없어. 많은 물건을 배로 실어와야 해. 그래서 그곳에 살려면 외부에서 오는 보급에 의존해야 해. 여기서 난 맘마돌의 용도가 더 분명해져. 이곳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야. 단순한 의식의 장소도 아니야. 이곳은 권력의 중심지이기도 해. 유네스코에 따르면 난 맘마돌은 사우델루르 왕조의 의식 중심지였어. 궁전, 무덤, 사원, 그리고 중요한 사람들을 위한 거주지가 있었어. 즉, 이곳에서 누가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지. 몇몇 연구자들은 지도자들과 엘리트들이 권력의 중심지 근처에 거주하거나 머물렀다고 믿고 있어. 이런 방식으로 그들을 더 잘 감시할 수 있었던 거지. 누가 충성스럽고 누가 반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더 쉽게 알 수 있었지. 아이디어는 간단해. 한 사람이 자기 고향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음식, 물, 그리고 상위 지도자의 명령에 의존하게 되면 그 사람을 더 쉽게 통제할 수 있어. 그래서 난 남마돌은 단순한 공학적 경이로움이 아니야. 건축이 정치에 사용될 수 있다는 걸 상기시켜주는 것이기도 해. 돌은 단순히 벽이 아니야. 권력의 상징이 될 수도 있어. 하지만 이집트에는 신비로움의 무게가 다른 특별한 곳이 있어. 그곳은 물 위에 있지 않고 땅 아래에 있어. 바로 사카라의 세라피움이야. 많은 사람들이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를 더 잘 알지만 사카라에는 거대한 석관들로 가득 찬 지하 복합단지가 있어.
이집트 공식 관광 및 고대 유물 정보에 따르면 세라피움은 신성한 아피스 황소들의 무덤이야.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아피스 황소는 평범한 동물이 아니었어. 그들은 이 황소를 신성하게 여기고 자신들이 믿는 신과 연결된 존재로 여겼지. 신성한 황소가 죽으면 특별한 장례를 치러줬어. 그래서 그들은 지하 갤러리와 거대한 석관을 만들었지. 여기서 세라피움이 놀라운 이유가 드러나. 그곳의 석관들은 결코 작지 않거든. 이것들은 화강암, 현무암 같은 단단한 돌이나 다른 무거운 돌로 만들어졌고 크기가 매우 커. 어떤 것은 뚜껑까지 합치면 수톤에 달하는 무게야. 이것들을 보면 자연스럽게 궁금해질 수밖에 없어. 이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또 언더그라운드 터널 안으로 어떻게 옮겼을까? 현대식 크레인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제자리에 옮겼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상한 이론들이 퍼졌어. 어떤 사람들은 이게 소를 위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 말하지. 어떤 사람들은 이게 고대 기계일 수 있으며 에너지 시스템이나 배터리 등 우리가 모르는 기술이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해. 하지만 그런 주장을 사실이라고 할 만한 확실한 증거는 없어. 더 명확한 설명은 고고학에서 찾아볼 수 있어. 세라피움은 매장지야. 이곳은 고대 이집트의 종교적 전통에 사용됐어. 여기에는 비문, 기록, 그리고 고고학적 맥락이 있어서 아피스 황소 숭배와 관련이 있다는 걸 보여줘. 그래서 이걸 고대 기계라고 확정해서 말하는 건 옳지 않아. 사실 이게 정말 매장지라면 오히려 더 인상적일 수도 있어. 왜냐하면 그들의 신념을 위해서라면 이렇게 힘든 일을 기꺼이 했다는 뜻이거든. 기술 실험 때문이 아니라 종교, 권력, 그리고 신성한 동물에 대한 존경심 때문이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답이 쉬워지는 건 아니야. 여전히 질문들이 남아있어. 어떻게 그렇게 단단한 돌을 매끈하게 다듬었을까? 어떻게 안팎을 그렇게 정교하게 조각했을까? 어떻게 그 무거운 사르코파구스를 좁은 통로 안으로 옮겼을까? 여기서 더 실용적인 설명이 등장해. 고대 이집트인들은 오랜 시간 동안 석재 가공에 능숙했어. 그들은 구리 도구, 석재 도구, 모래 같은 연마제와 엄청난 인내심을 사용했지. 모래나 석영모래를 연마제로 사용하면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 더 단단한 돌도 깎아낼 수 있어. 이 과정은 느려, 정말 느려.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야. 많은 시간과 많은 인력, 그리고 명확한 계획이 필요해. 더 잘 이해하려면 사포를 생각해봐. 사포는 강해 보이지 않지. 하지만 반복해서 문지르면 나무나 금속이 조금씩 매끄러워져. 돌도 마찬가지 원리야. 한 번에 빠르게 자르는 게 아니야. 반복적으로 깎고, 갈고, 두드리고, 닦는 거야. 무거운 돌을 옮길 때는 이집트인들이 썰매, 롤러, 경사로, 밧줄, 나무 지지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쳐 조심스럽게 끌어당기는 방법을 썼을 거야. 고대 이집트에서는 이런 방법으로 무거운 물건을 옮겼다는 증거가 있어. 쉽지는 않았지만 체계적인 시스템이 있었지. 가장 중요한 점은 세라페움이 놀라운 곳이 되기 위해 레이저가 꼭 필요하지 않다는 거야. 이곳이 더 놀라운 이유는 아주 단순한 도구를 사용했지만 그것을 똑똑하게 활용해서 이렇게 어려운 작업을 해내기 때문이야. 그리고 우리가 본 모든 장소들이 여기서 만나는 거야. 군웅파당에서 봤듯이 때로는 미스터리가 인간이 배치한 자연석에서 시작된다는 걸 알 수 있어. 카일라사 사원에서는 충분한 계획과 인내심만 있다면 인간이 바위에서 전체 사원을 조각해낼 수 있다는 걸 봤지. 유나구니에서는 계단처럼 보이는 모든 것이 인간이 만든 것은 아님을 알게 됐지. 때로는 자연 자체가 눈을 속이는 형태를 만들어내기도 해. 데링쿠유에서는 지상세계가 위험할 때 인간이 지하의 안전한 세계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지. 난 마돌에서는 물, 돌, 그리고 조직이 힘의 중심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지. 그리고 세라페움에서는 인간의 믿음이 그들을 엄청나게 무겁고 힘들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을 하게 만든다는 걸 알게 되었지. 그래서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해. 고대인들을 약하거나 원시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 그들에게는 인터넷도 없었고 전동공구도 없었고 트럭도 없었고 우리가 지금 쓰는 크레인도 없었어. 하지만 그들에게는 시간이 있었고 일꾼들이 있었고 지도자들이 있었고 신념이 있었고 어떤 일을 수년이 걸리더라도 끝내야 할 이유가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불가능해 보이는 고대 구조물을 볼 때 바로 외계인이나 마법을 떠올리지 말고 더 단순한 질문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 그들이 그때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가 지금 자주 잃어버린 것은 무엇일까? 인내심, 규율, 협동심, 그리고 분명한 목표야. 왜냐하면 때로는 고대 세계의 가장 큰 비밀은 사라진 기계가 아니라
인간이 자신보다 더 크다고 믿는 무언가를 위해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이야. 그리고 아마도 그것이 바로 지금까지도 이 돌들이 여전히 서 있는 이유일 거야. 과거에 무엇을 이루었는지 보여주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인간이 포기하지 않을 때 얼마나 멀리 나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기 위해서야.